우리의 마음은 원래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다. 같은 그림에서 다른 그림이 교대로 보이는 이유.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욕망에 충실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욕망을 억제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정답을 모르겠고 그런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은 나에게 맞는 일도 아니다. 우리는 왜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할까?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르다.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지고 혼자면 친구랑 어울리고 싶어진다.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가 시골에 가면 심심해한다. 집안의 가구를 미니멀리즘으로 정리하면 기분이 좋다가 버린 것을 또 아쉬워하고 뭔가를 채워야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의 피곤해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을 꿈꾸다가 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한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왜 상반된 욕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모를까? 과학이 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왜 우리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있다. 네커 큐브는 스위스의 결정학자인 루이스 알버트에 의해 1882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착시이다. 입체적인 육면체를 평면에 투영하여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 3차원적 정보를 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입체적으로 본다. 그런데 이 그림을 지켜보고 있으면 중심부 위쪽에 있는 꼭지점이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보이다가 어느 순간 맨 뒤로 들어간 형태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런 의도 없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어느 순간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뒤로 들어가는 형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아가씨와 노파 착시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젊은 여자나 노파가 보이는데 네거큐브 착시처럼 어느 순간에 노파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젊은 여자로 보이는 현상이 교대로 반복된다. 그리고 젊은 처자에서 노파로 한순간에 확 바뀌어 보이지 동시에 보이거나 중간 상태는 없다. 한순간에 하나의 형태로 완성되어 보인다. 이 착시만큼 우리 뇌의 작동 패턴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예는 드물다. 뇌는 정보를 취합하여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알아챈다.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손으로 더듬어서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몇 번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이다. 불분명한 정보에도 계속 이것이 뭘까 하고 추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지각하는 시기다. 부분적인 정보로 맥락에 따라서 보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유를 갖고 딴짓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짧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교대로 반복된다. 뇌에는 이런 식의 흔들림이 너무 많다. 어떤 때는 금욕주의가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쾌락주의가 좋아 보인다. 어떤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욕심이 있어야 성취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욕망은 두 가지 상태를 오락가락하지 결코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증거는 생각보다 많다. 휴식은 또 다른 활동의 상태다.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교수는 인간 뇌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현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뇌가 사고, 기억, 판단 등 인지활동을 할 때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인지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도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 부위는 실험 대상자들이 문제풀이에 몰두할 때는 활동이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실험 대상자들이 아무런 인지활동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클 교수는 쉬고 있을 때, 즉
뇌가 활동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일련의 뇌 부위를 일컬어 휴지 상태 네트워크 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눈을 감고 누워서 가만히 쉬고만 있어도 뇌가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아 성찰, 자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 과정, 창의성을 지원하며 편안히 쉬고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이런 인간 고유의 성찰 기능이 명상이나 휴식할 때 활성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과학적 연구와 뇌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뇌는 잠잘 때도 깨어 있다. 그래서 항상 기초 대사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모든 뇌세포는 연결되어 있고 전체를 통제하는 상위 기관은 없다. 그리고 모든 뇌세포는 자발적이며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어찌 보면 일종의 정신분열적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정한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억압에 의해 대부분의 신호는 소멸되고 가장 그럴듯한 행동만 표출되기 때문이다. 과잉 행동장애도 흥분이 과잉인 것이 아니라 억제 회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발생한다. 이런 뇌로 만들어진 것이 감정이니 참 들쑥날쑥하기 쉬운 것이다. 고진감래, 왜 산에 오를까? 우리나라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사람이 넘쳐나고 단풍철이면 명산은 그야말로 인산이네다. 사람들은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산을 좋아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힘들다. 좋은 공기 때문이라면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보다 딱히 건강한 것도 아니다. 경치 때문이라면 꼭 산속에 들어가야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산이 아니고 익숙한 산이라면 경치가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다.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말이 안 된다. 등산을 마치고 먹는 파전 한 장이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여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썩 와닿지 않는다.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이 많고 산행은 오를 때는 운동이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산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등산에 빠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너무 심취하여 더 험한 산을 찾아가고 급기야 위험하다는 높은 산에 도전하기도 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동상에 걸리기 쉽고 산소 호흡기 없이는 올라가지 못하는 산에 오를 이유가 없다. 산행에 대한 이유를 오죽 설명하기 힘들었으면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에드워드 힐러리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산행에는 운동이나 건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있다. 혹자는 마음이 편해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풀려 힐링이 되고 삶에 더 적극적으로 된다고 한다. 굳이 애써서 어차피 내려올 산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기억이나 쾌락의 메커니즘으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것은 긴장의 즐거움과 이완의 즐거움의 적당한 시속 게임이다. 힘들어야 편안함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 공포를 느낀 후에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고생을 해봐야 뿌듯함을, 고통을 겪어봐야 진정한 쾌감을 한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덩달아 커진다. 고생을 할수록 그 뒤에 오는 뿌듯함은 더 충만해진다. 과거에는 고진감래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현대인은 과거에는 고생 끝에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도 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본인이 직접 농사도, 사냥도, 요리도 하지 않고 단지 돈만 주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진감래 대신에 인스턴트 쾌락이 너무나 흔해졌다. 그러니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기회는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 우리는 매일 밥 먹듯 음악을 듣는다. 하루라도 음악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을 평생 듣는다. 음악은 진정한 추억의 소환기인 것이다. 음악에 심취하는 시기는 가장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다. 경험을 통해 많은 것과 연결되고 세상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시기이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음악에 대한 취향을 만들어간다. 음악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것일까? 사실 언어가 달라도 음악은 통한다. 가사를 몰라도 노래의 느낌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음악은 불안을 해소해 준다고 한다. 음악을 들으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우울증 증상도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심지어 슬픈 음악도 카타르시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고 한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며 지구력도 좋아진다. 수면을 개선한다고도 한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고 명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해도 음악을 들을 것이다. 음악을 듣는 진짜 이유가 그런 게 아닌 것이다. 알고 보면 청각만큼 일차원적인 것도 없다. 시각, 미각, 후각에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지만 귀는 단 한 가지 신호만을 처리한다. 바로 공기 압력의 시간적 진동이다. 음악은 분명 단순한 파장일 뿐인데 거기에는 가장 깊은 은유가 들어있다. 시가 그러하듯이 음악도 우리의 감정을 은유를 통해 순식간에 호출한다. 많은 이들이 음악을 듣다가 감정이 북받쳐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음악에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묘사되는 리듬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을 불러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음악을 들었을 때의 장면과 결합하여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다시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추억도 같이 불려온다. 우리의 기억은 장면적이라 음악을 회상하면 감정도 그때 추억과 함께 회상되는 것이다. 소리 자극은 시간상에서 흘러가는 이미지다. 순간적인 인상을 쌓아 하나의 건축물을 만든다. 옛날 사람들은 힘들면 춤추고 노래했다. 리듬이 현실을 견디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노래와 춤은 내부 갈등을 억제하고 다른 집단과 혈족에 맞서 싸울 때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의 응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하고 노래를 듣는 이유는 결국 감정의 관리에 효용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각자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여러 신경세포가 펄스에 따라 박자를 맞추어 연합하여 작동하고 우리 심장도 박자에 맞추어 뛰고 있다. 감정은 풍경이다. 감정은 풍경처럼 무한히 다양하고 최고만을 합해도 결코 최고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도 굴곡을 통해 깊고 풍부해진다. 사람들은 최고의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결코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쌍안정성이 있어서 오히려 상반된 욕망을 적당히 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